동학개미운동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으셨겠지만 손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 증권사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식보다는 채권에 투자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채권으로 자금이 더 몰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반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을 빼고 채권에 더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몇몇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주식 외에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투자 방식입니다. 코스피에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식으로만 쏠리고 있어서 착시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은 채권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 경제 봉쇄로 역성장, 저성장, 디플레이션과 저물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기뿐만 아니라 노령화와 저성장을 겪고 있는 장기적인 글로벌 트렌드에도 채권 투자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상황별 적합한 자산 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률이 낮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물가 연계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률이 낮으면 주식은 기대 수익도 낮아지고 변동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높으면서 인플레이션도 높다면 원자재에 투자해야 합니다. 경기가 활성화돼서 기업의 생산이 활발해지면 원자재 수요도 증가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은 배당이 있고 채권은 이자가 있지만 통화 원자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투기적인 매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원자재 투자는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 트레이더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도 통화나 원자재 시장의 경우 주식 시장에 비해서 변동성이 떨어져서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한 돈을 벌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원자재 투자는 개인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으면서 성장률이 높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및 일부 IT 기업 중에서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낮고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낮은 지금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한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자산관리라고 하면 예금과 저축성 보험, 부동산 위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과거 고성장 시대 예금의 경우 비시장적인 유인 제공의 결과였습니다. 19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는 민간의 금리를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국민들의 저축을 유도해 정부 사업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예금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금융권을 믿지 않아 반지꼴이나 항아리 안에 돈을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서 62년 사이 국내 저축률은 불과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67년에 예금 금리가 연 26.7%까지 올라갈 정도로 높였고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를 넘는 역마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은행이 정부기관의 일부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마진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웠고 1972년부터 은행이 민영화되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도 90년 10%, 2000년 7.2%로 지금 관점에서는 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금만으로도 충분히 자금을 불리기 안정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성장률만 높았어도 예금 금리를 높여도 괜찮았겠지만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 금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은 대출로서 기업들에게 얻는 이자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같이 기업들의 성장 역량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금 금리를 높게 받기도 어렵습니다. 현재는 아마 GDP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으로 성장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금에 투자하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만 발생할 것입니다. 원래 경제는 덩치가 커질수록 역동성이 줄어들고 성장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 경제가 가장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수준이 일본과 동일한 수준일 겁니다. 몇몇 산업에서 더 좋은 초과 성과를 보인다 한들 1인당 GDP가 일본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죠.
PPP는 넘겼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PPP는 국가 간 비교 통계로는 명확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에서 시장 규모를 무시할 수 없는데 일본이 내수 시장이 더 크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도와 정책을 많이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더 이상 예금 금리로는 예전처럼 자산을 증식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예금 금리는 높은 것도 1%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는 2배의 자금을 만들려면 72년이 걸릴 것입니다. 주식도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투자하면 손실만 얻기 쉽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일부 종목이 화랑인 것도 정부가 현금을 뿌려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주식은 원래 어렵습니다. 주식은 원래 생산성 향상에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해당 회사가 이익을 벌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정보를 얻기 쉽지가 않아 실패하게 됩니다. 정보를 얻는답시고 뇌동매매로 접근하다가 하느니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주식이라고 모든 주식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정보가 느려서 고점에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채권일까요? 채권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더 높습니다. 수익 구조부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거래 수수료나 운용 수익만을 차감하지만 은행 예금은 고객의 돈을 대출이나 채권에 또 투자해서 수익 중 일부를 은행 경영에 사용하고 남은 걸 고객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금은 이자 수익이 전부지만 채권은 거래가 가능하여 경기 상황에 따라 이자 수익에 더해서 매매 수익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채권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있습니다. 이자만 받는 예금과는 달리 시황에 따라 채권을 사고 팜으로써 차익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은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해지 수수료를 납입해야 하고 목표했던 수익을 얻을 수 없지만 채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채의 경우는 은행 예금보다 더 안전합니다. 은행도 망하기 힘들지만 나라는 더 망하기 힘듭니다. 은행이 망하기 힘들다는 것도 은행이 망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니 나라에서 살리는 것이죠. 작년 DLS 사태를 일으킨 독일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게 가능한 것도 국채가 매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마이너스 이자를 가지고서도 자금을 보관하고자 하는 연기금과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대 자금을 은행에 보관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밖에 보전이 안 될 뿐더러 그렇다고 그 자금을 가지고 온전히 주식만을 사는 것은 더 위험하니까요. 국채는 나라에서 지급 보증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 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자국의 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했다면 이론상으로 절대 부도 염려가 없습니다. 특히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까지 이른다면 국채 가격은 더 오를 것입니다. 미국 주식 지표인 S&P 500과 고수익 고변동성 채권 종류인 미국 하이드 채권의 경기 상승기 변동성과 수익률 비교입니다. 채권이지만 수익률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당과 이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있습니다. 즉 수익 구조가 더 안정적입니다. 배당 같은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회사 상황에 따라서 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확실하게 꾸준하게 지급이 되며 회사가 리스크가 더 클수록 시장 요인에 의해서 더 높은 이자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권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도 안전하고 저수익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채권만 있는 게 아니고 주식만큼 고수익과 위험성을 보이는 채권도 있습니다. 먼저 투자 적격 채권입니다. 투자 적격 채권이란 신용 등급이 BBB 이상으로 높은 채권으로 예금 대안의 평안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투자 적격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1990년 이후 미국의 투자 적격 채권의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 대체로 연평균 6%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수익이 난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 상황이 좋아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자 적격 채권은 경기 하락기에 좋은 투자 자산입니다. 그리고 투자 적격 채권은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투자 적격 채권은 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 상승기에는 투자 적격 채권의 인기가 떨어져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 적격 채권은 거시경제만 잘 분석하면 일정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신용 위협이나 환율 위협을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채는 사실 대개 최소 투자 단위가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대신 국채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국 국채 ETF의 경우 보유한 기초 자산의 만기가 길수록 경기 하락기에 좋았습니다. 주식이 하락한 모든 연도에 투자 적격 채권의 수익률은 플러스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율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거나 만기가 짧은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